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한 여인의 지조와 한 사내의 집념이 부딪힌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날 조선 명종 어느 작은 마을에 울음소리가 우렁찬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찌나 울음소리가 큰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아버지는 백정이었는데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민이었죠. 어느 날 스님이 동양을 하러 왔는데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나라에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의 이름을 임명석이라 지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무탈하게 살아갈 것이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명석이라 지었답니다. 그렇게 명석이는 무럭무럭 자랐는데 10살이 넘으니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체격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였죠. 힘은 또 어찌나 장사인지 쌀 몇 가마를 손쉽게 들 정도였죠. 명석이가 성년이 되었을 무렵 깊은 숲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저 먼 발지사 한 가족이 산적들 10수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로 보이는 처자 셋이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본 명석이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못 떠나는 것이오. 뭐야, 내 놈은 또 뭐하는 놈이냐. 아니 지금 힘없는 부녀자들을 잡고 못들 하는 치시오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골건이 잘 됐다.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산적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명석이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명석이는 도끼를 맨손으로 잡아 낚아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사늘의 쪽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죠. 그러자 산적들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절퇴를 들고 한 명은 검을 들고 또 하나는 긴 창을 들고 셋이서 동시에 덤벼들었죠. 그러자 명석이는 잽싸게 몸을 놀려 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빼앗은 창으로 산적들을 하나씩 때려눕혔죠. 눈 깜짝할 새에 산적들이 모두 꼬꾸라져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한꺼번에 모두 쳐라 하면서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외치자 나머지 산적들 10여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석이는 우르르 몰려드는 산적들을 빼앗은 절퇴로 휘둘러 한꺼번에 서너 명씩 쓰러뜨렸답니다. 그렇게 오줌 놀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산적들은 모두 꼬꾸라지고 대장만 혼자 남았지요.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고 그래 너도 나한테 한번 덤벼볼 테냐.
그러자 두목은 쭈뼛쭈뼛 거리다가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살아서 가지 못할 것이다. 두목은 그리 말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적들이 모두 돌아가자 아이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청년이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소. 자세히 보니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어찌나 맞았는지 얼굴은 밤탱희가 되어 있고 몸은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부인은 벌벌 떨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답니다. 부인 옆에 바짝 붙어 있던 처자는 산적들이 모두 떠나자 그때서야 얼굴을 내밀었는데 천하절색이었죠. 커다란 눈망울에 노릇한 이목구비가 어찌나 예쁜지 갑자기 명석이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처녀에게 반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반드시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이렇게 깊은 산소까지 오게 된 것이오. 아, 그것이 한양에서 서당을 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모가 일어났다오.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나도 잡으러 왔기에 반드시 빠져나왔다오. 잡혀간 사람들은 억울하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 들었소. 그랬구려. 영문하니 한양이 시끌시끌하겠군요. 그런데 따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은 정이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오. 그렇군요. 따님이 참 미인이구려.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든 하실 생각이요. 그것이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가진 돈도 하나 없고 갈 데도 없다오. 그저 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못했소. 허허! 그거 참닥하게 되었군요, 이사는. 산적도 많지만 맹수들도 많은데 이를 어찌한다 이보슈. 젊은 청년의 염치 불구하고 부탁 좀 드리겠소. 내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정상이 아니나 언젠가는 청년의 앞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니 우리 식구 좀 거두어. 들어보니 훈장 선생의 처지가 딱한데 사내 대장부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명석은 사냥을 미루고 훈장을 등에 업고 그의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사람 남들은 다 무엇이냐? 아, 그게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잠시 데리고 왔어요. 그러느냐? 그럼 방 한 칸을 비워 죽어라 내 아버지. 그렇게 하여 훈장 선생의 가족들은 명석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녁 명석은 이전에 사냥해서 잡은 멧돼지 다리 한 짝을 삶아서 훈장의 가족들에게 가져다 줬죠. 산을 넘어오느라 먹지도 못해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죠. 명석이 가져온
커다란 삶은 돼지. 다리를 본 훈장은 아니 신세를 지는 가와이 오 황송한데 이렇게까지 푸짐하게 챙겨주시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소이다. 이곳은 안전하니 마음 편히 갖고 푹들 쉬쉬히구려. 푸짐하게 먹을 것까지 챙겨준 명석은 너무 뿌듯했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도 있지만 예쁜 청이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로 명석은 청이를 데리고 들판에 만개한 꽃들을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물 맑은 계곡으로 데려가 수영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명석은 다시 사냥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냥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요. 그렇소. 잡은 고기가 다 떨어져 가니 사냥을 다녀와야겠소. 그렇군요. 맹수들도 많은 것 같은데 위험하지는 않소. 맹수가 내 앞에 나타나면 준다면 나야 고맙지요. 허허, 그러시오. 그렇다면 우리 청이도 데려가 줄 수 있겠소. 청이 낭자는 왜요? 우리 청이가 명석이 청년과 같이 있는 게 더 안심이 되어서. 그렇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청이 낭자와 함께 다녀오겠소. 청이의 아버지는 영모제로 쫓기다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하여 청이라도 명석이 옆에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명석이는 청이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었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두 사람은 논밭을 지나 들판을 걷고 있었죠. 들판에 참 예쁜 꽃들이 많군요. 저 꽃들이 그리 예뻐 보이죠. 그럼요. 한양에서는 이렇게 넓은 들판에 활짝 핀 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었구려. 그럼 실컷 보시구려. 허허.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한참을 가다 보니 여러 명의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또 다른 산적들 같아 보였죠. 그런데 산적들 중 한 명이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구려. 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소. 그래. 어디를 가시는 중이요? 사냥을 하러 가는 중이요. 그렇군요. 그럼 사냥 잘하시오. 하면서 산적들은 뒤돌아가는 것이었죠. 산적들이 떠나고 더 깊은 산 속으로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명석이는 사냥을 나올 때마다 밤에 잠을 자는 작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에는 집으로 만든 멍석이 있고 호롱불과 장작들이 있었죠. 명석은 장작에 불을 피우고 가져온 고기를 구워 청이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구우니 참 맛있네요. 그렇소. 거기야
한양에 살았으니 이렇게 구워 먹을 일이 없었겠구려. 고기는 충분히 많으니 많이 드시구려. 청이가 고기를 맛있게 먹자. 명석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사이에 두고 청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붉은 빛은 청이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 청이의 모습을 보자 명석은 심장이 빨라지고 요동치면서 온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참을 애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명석은 자신도 모르게 청이를 덮치고 있었죠. 청이도 그런 명석을 밀어내지 않았답니다. 산적을 만나 무서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명석이 나타났죠. 명석은 순식간에 산적을 모두 물리치고 자신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명석의 듬직함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를 좋아한 두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한창 젊은 남녀가 그것도 첫 경험이다 보니 너무도 황홀하고 딴 세상 같았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이는 명석의 팔을 베고 누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다시 사냥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더 깊은 숲으로 가다 보니 집채만큼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어서 오거라 하면서 명석은 도끼를 꺼내 달려오는 멧돼지 머리를 내리쳤는데 한 방에 멧돼지가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죠. 허허, 이놈이 제 발로 와주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군 하면서 옆을 보게 되었는데 멧돼지 새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멧돼지 어미는 새끼들을 지키려 달려왔던 것이었죠. 명석이 사냥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청이는 명석이가 더욱더 믿음직스러웠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멧돼지를 어떻게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하하, 이건 일도 아니라고 이보다도 더 큰 황소도 한 번에 때려잡는다오. 청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명석은 더 신이 났고 우쭐했죠. 명석은 휘파람을 불며 집채만 한 멧돼지를 들쳐매고 청이와 같이 집으로 향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온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명석은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관절들이 와서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훈장 선생은 영모의 가담한 혐의이고 명석이 아버지는 영모를 일으킨 죄인을 숨겨준 혐의로 잡혀간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석은 그 길로 바로 관아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영모를 일으킨 대역죄로 몰려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답니다. 허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명석은 영모제로 잡혀간 훈장 선생 내외와 아버지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부모님이 모두 관아로 끌려갔다는 말에 청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런 청이를 명석은 말없이 꼭 안아주었죠. 두 사람 모두 부모님들이 관아해서 고초를 겪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모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영모제로 참수용을 한다니 이런 억지가 어딨어. 명석은 너무 황당했답니다. 평생 고기나 썰던 백정 아버지가 영모제라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죠. 청해 또한 부모님들이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는 소식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명석은 쓰러진 청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녀린 처녀가 겪기엔 너무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명석은 청이 곁을 지켰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참수용을 거행하는 날이 밝았죠. 성문 밖에 잠수대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역죄인들이 참수대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는 청이, 부모님과 명석이, 아버지도 있었죠. 창의 부모님과 명석이 아버지는 어찌나 고초를 겪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반쪽이 되어 있었죠. 대역죄인들에게 흰 두건이 씌워지고 망나니가 올라와 큰 칼에 물을 뿜으며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명석은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던 명석은 단번에 참수대로 뛰어올라 망나니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빼앗은 칼로 아버지의 묶인 밧줄을 끊고 청이의 부모님 묶인 밧줄도 모두 끊어버렸죠. 그러자 참수대를 지키던 관병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명석이 휘두르는 칼에 모두 나가 떨어졌답니다. 그 상황을 본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명석이 휘두르는 칼을 막을 수는 없었죠. 참수형을 집행하던 대장들까지도 명석의 검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죠. 순식간에 참수형은 난장판이 되었고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쓰러뜨린 명석은 아버지와 청이 부모님 그리고 청이를 모두 관병들의 말에 태우고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예전에 만났던 산적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은 명석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어디를 가시는 게요? 내 놈들 두목은 누구냐? 우리 두목님은 산채에 계시는데 어찌
그러시오. 그럼 두목에게 난 안내하거라. 그리하여 산적들은 명석 일행을 두목이 있는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말씀은 익히 많이 들었소. 그래, 무슨 일로 얘까지 오신 게요, 내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 이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시오. 아, 그런 거야 어렵지. 안소, 당신같이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두 손 벌려 환영하오. 그리하여 명석은 아버지와 청이, 부모님들까지도 산적들 소가린 산채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목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산하를 내려갔다가 소문을 들었소. 정말 대단하오. 그 많은 관병들을 순식간에 내려눕히다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요. 이참에 우리 산적들의 두목이 되어 주시오. 우리에겐 당신 같은 걸출한 인물이 필요하오. 그리하여 명석은 산적들의 두목이 되었고 이름 또한 임꺽정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임꺽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임꺽정이 된 명석은 부하들을 데리고 탐과 놀이로 악명이 높은 마을로 쳐들어갔습니다. 관병들을 모두 해치우고 관하에 있는 곡식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여러 마을을 돌며 양반 집들과 탐관 오리가 있는 관할을 털기 시작했는데 임꺽성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답니다. 때는 명종이 임금으로 있을 때인데 계속되는 흉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죠. 그렇다 보니 양반들과 탐과 놀이들이 판치던 시대였는데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 나가고 있었죠. 임꺽정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임꺽정의 부하가 되겠다며 수도 없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군이 된 임꺽정의 산적단은 조정에서도 골치가 아플 정도였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임꺽정을 잡기 위해 수천의 병사들을 모아 토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보낸 수천의 병사들이 산 아래까지 와서 진을 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살핀 임꺽정은 수천의 병사들을 한 번에 상대하면 양쪽 다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었죠. 그리하여 날렵한 사내들 몇 명만 데리고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관군들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사냥에 능했던 임꺽정은 소리 없이 관군의 대장이 머무는 막사로 들어갔고 자고 있는 대장을 단번에 기절시켰죠. 그렇게 기절한 대장을 들추어 매고 다시 관군들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박사 임꺽정은 관군들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서 대장을 묶고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철군하지 않으면 대장의 목을 베겠다고 외치니 수천의 관군들이 모두 철군을 시작하였죠. 그렇게 관군들이 모두 철근하자 산채는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답니다. 그 후로도 임꺽정은 수많은 탐과 놀이들을 치고 곡식 창고를 열어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취 조정은 썩어 있고 흉년이 계속되던 시기에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배를 채우던 양반과 탐관 오리들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은 한 가닥 희망도 없이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죠. 그러한 시기에 등장한 임꺽정은 힘없이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고 살아갈 힘을 주게 되었죠. 임꺽정이 죽고 난 후에도 임꺽정의 이야기는 힘없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 이름 없는 백정으로 사라져 갈 수도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임꺽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위기란 기회가 함께 있는 법이죠. 위기로 맞을건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건지는 오로지 판단과 선택에 달렸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일지라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깊은 산골 여인의 지조처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